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These are very challenging times, and the only way we can contribute is by trying to provide you guys with the most accurate, up-to-date information about COVID-19. About 2 weeks ago, we interviewed Professor Woo-Ju Kim, who's one of the leading coronavirus experts in South Korea. The insight Professor Kim shared was so invaluable and eye-opening that a lot of you asked us to do a follow-up. So we asked you to submit your questions on Mogao, which is our community app you can download in the description, and we received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ponses. So today we're gonna go see Professor Kim again and ask him a lot of unanswered questions on your behalf. We hope you're ready to take some notes. Let's go.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보지만 아주 예. 한 두어 달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인터뷰를 했을 때가 3월 24일 그리고 오늘이 이제 4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2주가 좀 넘었는데 예. 그동안에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 아시안 보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세계적으로 이메일이나 인터뷰를 많이 요청해서 에이신에서 또 인터뷰 응하느라고 좀 바쁘기도 했습니다. 좀. 저희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업 질문들을 이제 저희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모아서 저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부분이나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새로 발견된 어떤 부분이 있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뭐 미국이나 또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 연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증상 나타날 때까지가 잠복기인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인데 아무 증상은 없는데 증상이 열이 시작되는 직전에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 이미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놀라운 확인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뭐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없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연구 결과가 이제 그것이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여진 상황이거든요. 무서운 거죠.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까지도 뭐 닥터 파우치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재감염이 한 번 걸리고 나면 확률이 없다. 뭐 나는 그렇게 되게 자신한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주 동안에 새로 어떤 발견된 게 있는 건지. 네. 지금 한국에서 확진자가 1,400여 명입니다. 그동안 회복돼서 나간 분이 7천여 명이 이미 회복이 돼 있어요. 예. 그 3,400명은 아직 환자로 병원에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퇴원하고 나갔는데 재확진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뭐 5일이나 뭐 1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열이 나고 뭐 기침 같은 증상이 다시 나와서 검사를 했더니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어제까지는 65건이 재확진 사례로 이제 공식 확인됐고 또 오늘 어떤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전화로 이제 물어봤더니 6% 정도가 퇴원하고 증상이 다시 나왔다. 근데 뭐 확진까지는 다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6% 정도가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제 재확진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왜 이러냐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양성이다가 호전돼서 음성이 됐다가 이제 양성이 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죠. 릴랩스 또는 리인펙션. 그러니까 아마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것은 리인펙션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릴랩스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감염학에서는 이걸 구분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재감염이다. 예.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 정확하게? 뭐 릴랩스는 처음에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뭐 치료해서 좋아지고 증상도 없고 이 검사에서 음성인데 이 바이러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 PCR 키트에 검출 한계 이하로 바이러스가 주면은 보통 한 3,000 카피 정도 이상 돼야 양성으로 바이러스가 PCR 키트의 민감도가 그냥 평균
3,000 카피 이상 돼야 양성으로 나온다. 그 이하인 경우는 음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죠. 실제 바이러스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원해서 활동하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 리플리케이션해서 3,000 이상으로 4,000, 5,000 되면 그때 증상 나와서 확진하는, 이게 이제 릴랩스라고 하죠. 같은 바이러스가 이어서 이렇게 음성이 됐다 양성이 되는 그걸 릴랩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리인펙션은 처음에 바이러스 감염돼서 치료해서 아예 몸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코비드-19 환자로부터 다시 감염된 그런 거를 이제 리인펙션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리인펙션이건 릴랩스건 항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항체가 나오면 그게 릴랩스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연구 결과는 있어요. 지금 코비드-19 감염이 되고 항체가 이제 1주 말 정도면 출현하기 시작해요. 생기기 시작하고 2주, 3주가 되면 뭐 거의 대부분, 물론 예외적으로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는 항체냐 하는 거는 이제 중화항체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종류 중에서도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쌓아가지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그 중화항체가 생기면 재감염이 예방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원숭이 동물 실험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원숭이한테 감염을 시키고 혈액에서 이 항체가 생기나를 봤더니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생긴다는 걸 확인했고, 또 그 원숭이에다가 바이러스를 다시 감염시켰더니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증상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래서 재감염, 리인펙션을 막아준다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우치가 그 근거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릴랩스 경우는 바이러스가 숫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증상이 나오거나 이제 알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메커니즘이 아직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싸워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면 완치가 되는 거고, 바이러스의 공격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 패배하면 중증, 위중,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릴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입원해서 치료하는 중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나 또는 외부에서 아직 이 효과가 뭐 명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칼레트라나 클로로킨이라는 약들을 쓰잖아요. 그걸 써서 바이러스가 억제가 됐다가 증상도 좋아지고 PCR에서 음성으로 됐다가 퇴원하면 약을 중단하니까 활동 돌아다니면서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다시 양성 증상이 나오는 그런 게 릴랩스라고 지금 생각하고, 뭔가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라디케이션을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여기서 가장 큰 테이크어웨이는 음성이라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억제를 당하다가 뭐 면역이 다시 약해지거나 네. 그리고 뭐 쓰던 약을 안 쓰면 다시 그렇죠. 릴랩스가 될 수도 있는 네, 거다. 네. 아니면 면역 억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또 복용한다. 그럼 면역을 억제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쪽을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가 있죠.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얼마나 오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막 이거를 땅에다 묻어야 된다. 원래 이제 동양권은 매장을 하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사망한 환자들의 특징은 바이러스가 뭐 폐에도 있지만 혈액을 타고 전신에 다 퍼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그대로 만지거나 그러면 감염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전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법적으로 화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이 시체를 얼마 동안 이렇게 놔둬야지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지나요? 그게 실험이 될 수가 없죠. 밖에 기후, 온도, 습도, 기후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환자들 대변에서 뭐 췌장 26일까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상황에는 최장 26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사람이 이제 사망하면 그 안에 세균들이 막 부패를 하거든요, 일찍이. 그러니까 아마 세균이 먼저 바이러스보다 온몸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면 바이러스도 생존할 수가 없죠. 세포 밖에서 안 사니까. 더 일찍 수일 만에 바이러스 죽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감염이 되는 거는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아니면 화장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소독액,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뭐 소독에 온 시신을 적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시신에 대한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14년 에볼라 때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이런 데서도 에볼라 출혈열이 갑자기 확산된 것이 그쪽의 장례 문화거든요. 화장을 안 하고 뭐 시신을 놓고 그 온 가족이 와서 시신에 키스하고 이렇게 몸을 씻어주고 어떤 식 같은 걸 올리니까. 올리잖아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이제 또 감염병 전파의 한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저희가 말했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게, 젊은 사람들, 네. 뭐 20대, 네. 30대가 뭐 사망을 하고 있다 지금. 네. 그런 소식에 들려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이 2주 동안에 새로 어떤 발견된 게 있는 건지.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20대에 한 명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지금요? 예, 지금. 벌써 일주일 전 얘기인데, 인공호흡기하고 에크모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수준이 높아서인지 아직까지는 20대 사망자는 없고, 그렇긴 하지만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미국이나 뭐 유럽도 그 젊은 사람들이 병이 심해져서 코비드-19이 걸려서 심한 상태에서 늦게 가서 치료받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병이든 일찍 병원에 가서 일찍 치료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늦게 가면 이미 온몸에 퍼져서 장기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그 오히려 이제 젊고 건강한 성인 20대들이 병도 없고 면역 시스템 튼튼한데 바이러스하고 몸 안에서 이제 과도하게 그 싸움을 벌이다가 폐렴이 전신에 또 염증으로 퍼지고,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근데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 튼튼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 20대 성인에서 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폐퇴해서 중증으로 가고 사망까지 생기는지. 그 기전으로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 1997년 H5N1 에비안 플루가 홍콩에서 18명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하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었죠. 사망이 생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에비안 플루로 건강한 성인들이 감염돼서 폐렴이 심해지고 전신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의 프린시플은, 원칙은 자기 몸은 보호하고 넌셀프,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해서 몸을 보호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신조인데, 프린시플인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의 경우는 총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림프구와 이 면역 시스템들이 바이러스를 향해서 총알을 쏘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들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해서 죽이면 그게 이제 원칙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 다른 자기 몸까지 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폐 조직, 우리 인체 조직까지 이제 그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까지도 유탄에 맞는 거죠. 일종 유탄.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네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막 공격하다 보면. 약간 그런 그 오토 이뮨 디지즈랑 똑같다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기를 셀프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활동력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너무 오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나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좀 미리 알 수 있나요? 그건 진짜 예측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이 생겨서 더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어떤 마커가 아니면 리스크 팩터가 명확히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거죠. 대응하는데. 그래서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진짜 제가 여러 바이러스 겪었지만 아주 영악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사람들한테 모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지금 이제 좀 랜덤하게 제가 던질 수도 있는데 혈액형에 따라서 또 뭐 O형은 바이러스가 뭐 덜 감염이 되고 뭐 A형은 더 감염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냥 우한시에 코비드 19 환자를 봤더니 그 프로포션이 비율이 A형이 많고 B형이 적더라.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A형이 코비드 19에 더 잘 걸리고 O형이 덜 걸리는 게 아니냐, 프로텍티브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한 것뿐이지. 그게 결정적인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들 힘들지만 이 과학자들은 지금 신났어요. 한쪽에서는. 정식 논문 피어 리뷰 아티클에 실리기 전에 미리 그 온라인에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논문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편씩 올라와요. 일종의 이제 논문 팬데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피어 리뷰가 안 됐기 때문에. 피어 리뷰가 안 됐고 이제 올랐는데 또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또 기사를 쓰는 팬데믹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직 검증 안 된 뉴스들이 막 양산되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는 호주의 뭐 박사가 이버맥틴 기생충 약이 코비드 19 바이러스 시험관에서 빨리 죽이더라. 그런 논문이 나오니까 그 마치 그 특효약인 것처럼. 사실은 그건 시험관에서 그냥 비교한 것이고 그게 실제 코비드 19 환자 투여해서 의약 대비, 플러스 대비 사망률도 낮추고 효과가 있다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시 주시기에는 이제 피부로는 이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냥 뭐 추정하건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 그럼 여기 혈관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여기 바이러스가 묻었다. 이 혈관 이런 데는 또 리셉터가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이론상은 감염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에탄올이나 소독제로 소독하고 밴데이를 붙이면 되겠죠. 이게 노출이 안 되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른 동물한테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 반려견도 이제 많이 키우고 뭐 최근에는 뭐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감염된다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에서 다른 동물로도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 홍콩에서 워낙에 포메라니안이 감염돼서 죽었죠. 최근에 이제 고양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고, 왜냐면 우리 컴패니언 애니멀이 도그나 캣이잖아요. 사람 코비드 19 걸린 주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니까 고양이에서도 이제 발생 사례가 있고 뉴욕에서는 호랑이에서도 지금 감염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포유류니까. 뭐 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사람이 인플루엔자 걸리면 그 강아지도 컴패니언 독도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바이러스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던 있죠. 건가요? 예, 있었죠. 에비안 플루 같은 경우도 닭과 오리 농장에서 크게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죽은 폐사된 H5N1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된 닭을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먹고서 감염된 사례도 있고, 미국에서는 스와인 페어라고 그 이제 동네 축제로 이제 애기 돼지들 달리게 하고 애들이 같이 뒹굴고 하는 스와인 페어가 이제 동네마다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거기서 이제 스와인 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이제 다수 생긴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그 놀랄 현상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동물의 사람으로 예. 옮겼다가 예. 또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왜 코비드 19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스나 메르스나 다 그냥 빨리 없어졌잖아요. 전파력이 메르스는 낮아요. 왜 낮은 거예요? 메르스 코비 바이러스는 DPP4라는 리셉터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있고 호흡기 점막 세포에 리셉터가 이렇게 딱 맞아야 이제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DPP4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나 목이나 기관지에서 이렇게 쭉 나뭇가지처럼 연결돼 있는데 이 DPP4라는 리셉터는 상기도 위에보다는 이 폐에 깊숙한 데 많아요. 상기도에 많으면 전염력이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이쉬면은 이 상기도에 리셉터가 있으면 즉시 감염이 돼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전파력이 빠르죠.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되려면 상기도에서 저 폐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많은 바이러스를 깊숙하게 흡입을 해야 그 폐에 염증이 생기고 대신 저 메르스는 전염력은 떨어지지만 폐에 리셉터가 DPP 리셉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발생하면 중증 폐렴으로 가고 사망률이 이제 지금 중동에서는 35%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력도 높고 치사율 높은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볼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70 내지 90% 엄청 높잖아요. 근데 전염력은 떨어져요. 지금 이제 메르스도 치사율이 35%인데 치사율이 높죠? 전염력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에비안 플루 또 치사율이 한 50 내지 60%인데 전염력은 떨어져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 이제 나라마다 치사율은 다르지만 그냥 인제너럴 일반적으로 2 내지 4%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걸린 사람들이 전염을 시키기도 전에 빨리 죽어버리니까. 에볼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전염 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없죠. 먼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치사율이 높으면 이제 그렇죠. 감염이 덜 되는.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에볼라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룰이 좀 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서 요즘은 그냥 뭐 몇 시간이면 옮기니까. 그러니까 2014년 에볼라 때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환자가 생겼지만 비행기 타고 유럽이나 미국에 환자가 임포트돼서 발생했었잖아요. 이게 3, 4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 지금 문명의 이기 인터내셔널 트래블, 에어 플라이트 이게 하나의 이제 벡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비드 19이 왜 전염력이 빠르냐? 증상 없는 사람들이 전염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격리하고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비드 19의 일부 환자는 증상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20대의 뭐 클럽이 될 수도 있고, PC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떤 코비드 19 확진 환자를 뭐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전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사스나 메르스는 증상이 시작되면서 전염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코비드 19는 증상 시작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으니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코비드 19 걸렸다고 쳐보면 근데 제가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는 확실하게 이게 없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지느냐? 예. 지금 그 한국에서 이제 경증 환자들이나 이 뭐 증상이 없지만 바이러스 양성 나온 사람들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서 이제 치료 내지 관찰을 하면 2 내지 3주 정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호흡기 검체로 해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는 거죠. 대변으로는 뭐 평균 22일까지도, 평균 3주까지 나오고 뭐 26일까지도 장기간 대변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한 달 이상이면? 그것도 확실치 않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안전하려면 그렇죠. 몇 달은 완전히 이렇게 좀 증상이 없어도 양성이라는 가정하에 증상이 지금 없어도 이 출생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바이러스잖아요. 예. 아직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과연 몇 달 지나야 이제 확실하게 바이러스가 끝나느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한국에서 지금 가장 오래 그 진단 받고 병원 치료하는 환자가 52일째까지도 아직 바이러스가 나오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뭐 그때 한 뭐 5개월 정도 바이러스 나오는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 환자는 뭐 암 환자고 뭐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한 5개월 이상 나오는 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장기간 바이러스가 나오는 환자들의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약화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장기간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죠. 제가 지금 계속 들리는 단어가 네. 면역 시스템인데 네. 다행히 코비드 19에 안 걸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면역 시스템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뭐 비타민 P를 많이 먹으면 되냐? 네. 아니면 뭐 다른 무슨 홍삼. 홍삼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무슨 다른 뭐 플루 그런 예방 접종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런 거를 해서 면역 시스템을 키워버리면 이게 그 더 안 걸리는 폐구균 백신, 폐렴 백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그냥 건강하다.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은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항체, 중화항체. 그 몸에 이제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있으면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인류 대부분은 없어요. 코비드 19에 걸렸다 회복한 사람이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이 없죠. 그러니까 노출되면 쉽게 감염되는 거죠. 저희가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뭐 걸리지 않는 코비드 19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맞으면 돼요. 자연스럽게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자연스럽게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역이 아주 스페시픽한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걸리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이야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마스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교수님이 지금 저번에 저랑 했던 인터뷰 영상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바이럴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지를 시켜주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CDC 또 미국 서전 제너럴 그리고 WHO의 가이드라인이 바뀐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WHO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직접 못 들었고 미국 CDC가 이제 마스크를 일반 제너럴 퍼블릭에 레코멘드 했다. 미국의 이제 서전 제너럴 제롬 아담스가 그 첫 마스크 만드는 방법도 시범을 동영상 보이고 직접 착용하고 권고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저렇게 변화를 일으켰나. 뭐 교수님이 그렇게 아니 뭐 이제 아시안 보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구나. 그런데 첫 마스크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코비드 19이 주로 비말, 오마이크론보다 큰 물방울이 기침 재택이 튀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가 프로텍션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투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첫 마스크 쓰는 게 이제 보호 효과는 있는데 우리가 권고하는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첫 마스크의 이 그 어떤 격자라는 구멍이 이제 5마이크론 이상의 그걸 충분히 프로텍션 못할 거고 또 플루이드 레지스턴스가 하지는 않잖아요. 축축하게 적셔지잖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드러플렛이
5마이크론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에어로졸 공기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건 천에 전혀 도움이 안 그렇죠. 되는 도움이 거죠. 안 돼. 떨어지죠. 이 프로텍션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천 마스크 없이 맨 얼굴에 그냥 직접 코나 입에 점막으로 쏘이는 것보다는 막아주는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저희가 지금 쓰는 KF94 같은 거는 예. 지금 길거리에서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0.3 마이크론 0.3 마이크론은 이제 94% 이상. 이제 프로텍션을 거의 하는 N95랑 그렇죠. 95랑 거의 예, 똑같은 그렇죠. 거라고 하니까 그건 정말 프로텍션이 완벽한 거고 그렇죠. 없으면 1000이라도 해라. 그렇죠. 예. 1000 마스크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지금 뭐 KF94 마스크 같은 것도 빨아서 다시 쓴다거나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어떤 방송국에서 그 KF80 마스크를 재활용해 가지고 뭐 소독해서 그 성능을 검사를 했더니 3분의 1 정도 그 기능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보다 한 30% 이상 그 프로텍션 방어 성능이 떨어지는 걸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그 온도 아니면 습도 그 이상의 뭐 더 차이 받는 게 있나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나무나 뭐 전화 그 스크린이나 아니면 옷이나 그 바이러스가 다 사는 그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건지 그냥 그게 온도 습도 차이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딴 게 또 뭐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표면의 그 성질, 그러니까 이런 나무 탁자나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이 딱딱한 표면은 또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지만 이 패브릭 또 종이 이런 데서는 바이러스가 일찍 사멸하죠. 이게 아마 흡수가 되니까 빨리 건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딱딱한 표면에서는 이 드라플렛가 그 자체로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오래 서바이브하는 생존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럼 전화도 마찬가지겠네요. 딱딱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그 마스크 다음으로 중요한 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를 게임 좀 체인저다. 예. 뭐 이럴 게 뭐냐? 클로로퀸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차이점이 뭐고 그냥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검증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 하거든요. 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이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이 클로로킨 포스페이트라는 제품이 있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그냥 클로로킨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코비드 19 환자에서 클로로킨 치료를 했는데 이제 클로로킨 치료를 하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아지스로마이신 항생제를 컨비네이션해서 썼더니 안 쓴 군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다.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게임 체인저다. 클로로킨을 우리가 비축하고 적극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뉴스를 보고 60대 아마 노부부 같아요. 붕어 키우는 어항에 그 안에 이제 소독용으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생충이나 이제 때가 끼니까 아마 소독용으로 클로로킨 포스페이트 파우더를 파나 봐요. 마트 같은 데서. 부부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중환자가 돼서 이제 병원에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인포데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는 진짜 천금과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뭐 그냥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치료제가 없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클로로킨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클로로킨은 전문의약품이라 의사가 처방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데 아마 이 클로로킨 포스페이트 파우더는 그냥 일반 소독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 퓨리티 순도가 이제 다른 이물질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과용량 오버도즈.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로킨은 의사가 이제 그 하루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독성이 안 나타나고 이제 치료 효과만 나오는 용량을 우리가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분은 이제 이 클로로킨
그 톡시시티, 오버도즈 톡시시티는 심장에 이제 부정맥을 일으켜서 심장에 그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참 불행한 일이죠. 일종의 인포데믹이죠. 잘못된 정보로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 실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코비드 19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검증이 된 상태인가? 이게 100%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은 안 돼 있죠. 검증은 안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감염 전문가들이 지금 임상시험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치료도 하고 검증도 병행하고. 그러면 이게 임상시험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이유는 그게 웬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약을 투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코비드 19은 80% 정도는 경증으로 일주일 만에, 1, 2주 만에 좋아져요. 약을 안 써도. 근데 이런 환자 약 쓰면 약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겠죠. 리스크가 더 높겠죠. 약을 쓰면은 바이러스만 딱 선택해서 죽여야 되는데 또 몸에 여러 기저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아까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이 클로로킨도 오버도즈, 과용을 많이 먹게 되면 심장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장기간 부작용, 장기간 클로로킨을 쓰면 레티나, 눈에 이제 독성이 나와서 이제 시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러그 리퍼버즈먼트 하는 약물들은 의사들이 이게 용량을 얼마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오래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알고 있어요, 다.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한 거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중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효과 되니까 그냥 막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건죠. 그건 부작용만 있는 거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OTC가 아니다.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 아니다. 이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의할 거는 인터넷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 FDA나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 거니까. 막 섞여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위험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의사 처방 없이 그 복용하는 것도 위험하고, 이게 예방이 될 것 같으니까 먹고서 돌아다닌다. 이런 거 다 위험한 거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거를 먹는 순간에 이 몸 안에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나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세포를 들어가서 증식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죠. 뭐 그 탐식 세포나 뭐 백혈구들이. 그럼 잡아먹을 때 라이소솜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를 알칼리로 만들어요. 엑시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인체 세포를 공격하고 증식하기 딱 좋은데, 엑시드 산성을 알칼리화로 바꿔버려요. 그럼 얘가 바이러스가 더 침투를 못하게 되죠. 그게 이제 주 항바이러스 효과 기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상 실험이 다 끝나서 완벽하게 어프로브 될 때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검증을 하는데 대충 그런 어떤 타임 프레임이 있나요? 제 게싱은 한 3, 4개월 내에 이걸 빨리 등록을 해서 빨리 뭔가 결론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연구팀도 시클레소나이드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검토 중인데,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꼭 효과로 있다라고 나올 근거는 없잖아요. 추정뿐이지.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소규모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캔디데이트한 드러그 리퍼버먼트 캔디데이트 약물들을 시작도 했고 이제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이러스가 인류한테 미치는 영향 이 정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코비드 19 정도의 규모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6년이죠. 2015년 대한민국에서 머스코비, 6년 뒤에 머스코비 왔잖아요. 지금 2019년, 2020년, 5년 뒤에 지금 코로나19 왔잖아요. 6년, 5년.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일찍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2, 3년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한 해에 두세 개가 나타나요, 신종감염병이. 이거는 워낙 임팩트 커서 이걸만 기억하지만
뭐 남미의 뭐 지칸이 뭐 치kun구냐니 뭐 니파니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안 돼서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는 좀 제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팬데믹 겪고 예. 제 생에 이런 건 더 안 올 거라고 괜찮겠지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왔을 때 쇼킹했죠. 메르스 겪고 나서 2번 다시 이건 안 오겠다. 지금 5년 뒤에 왔잖아요. 더 큰 게. 제가 메르스 때도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래피드 리스폰스 팀장이라든지 정부 가서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2달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코로나19를 지금 3개월 정도 겪고 나니까 머스코비는 난쟁이에요. 왜소해 보여. 그때는 굵고 짧게 그냥 그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처럼 뭐 정신없이 하고서 끝났죠. 근데 지금 이거는 장기전이에요. 아직 끝이 출구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1시간을. 신종감염병에 대한 특집을 따로 해야 되는데 신종감염병이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더 인터벌이 짧아지면서 임팩트는 더 커지느냐. 제가 저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냐 이렇게 가까운데 제가 만약에 교수님을 한테 이걸 감염을 시키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진 박구성 이렇게 들어왔다고 여기 스티커까지 인증.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죠. 뭐. 저도 극도로 조심합니다. 제가 감염되면 이게 얼마나 큰 창피해요. 그러니까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이제 병원과 집과 또 소셜 디스턴싱을 잘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에 또 귀한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전 세계를 약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음엔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시안 보스를 통해서 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좀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